그거는 정부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체 지역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격사를 근데 그런 뜻으로 어떤 인간의 휴먼 디그니티로 이제 50년 후를 봤다. 지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앞에 혁신적이라고 단어를 다루셨는데 혁신이란 말이 너무나 남발하다 보니까 저는 혁신은 방법론이면 혁신 for what?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그래서 그 혁신이 약간 애매했는데 마지막에 또 우리 이재열 교수님이 발제해 주셨을 주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안에 그 정치에 저는 정치와 정부가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사회에 행정 정부가 들어가 있는데 정부 행정이 그 가운데로 들어와서 정부는 기능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와 정부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시장과 환경과 그리고 사회가 있는데 우리 분석에서 약간 아쉬운 거는 사회에 대한 분석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주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이 핵개인주의라는 말씀도 들어봤잖아요. 너무너무 개인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집단들이 굉장히 없어요. 가족도 굉장히 좀 약화되고 집단도 굉장히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약화됩니다. 그럼 이 핵개인들이 50년 후에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네트워크는 누가 마련해 줄까? 이런 분석이 좀 심리적인 문화적인 분석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벌써 4분 쓴 것 같아요. 1분. 그러면은 너무나 지금 많고 이 중요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막 놔야 되는 건 중요한데 근데 그럼 너는 그럼 뭘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었고 연구소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연구들 다 실패했습니다. 뭐 했냐? 성공하는 대통령. 그래서 대선했을 때마다 5년마다 제가 관여했던 연구소에서 냈어요. 한 3번 제가 그 팀을 해봤는데 우리 대통령들 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일자라는 국회, 우리 뭐 개헌하자, 뭐 선거법 바꾸자, 정치학자, 뭐 국회의원 일부도 많이 노력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 위선권자에서 망쳤습니다. 우리는 밤낮 국회에 왜 욕만 해요. 우리한테 선거할 때 대안을 안 준다. 거기만 바라봐서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관심이 민간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토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주목해봤는데 emerging cities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현장에 나가 있는 거 보면 이거다 싶은 게 많고 그걸 우리 청년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한국이 하고 있는 게 미래 세대를 희생시킨다. 이걸 헌재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헌재가 맞다.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킨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한국 청년 단체들이 했어요. 그렇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청년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동성을 찾고 내가 지역사회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사람 일하는데 전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여성들이 쉽게 일할 수 있고 가정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효율성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미국에서 월가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만 야근 많이 할 거예요. 여기는 온갖 사람이 야근합니다. 이 일중심 사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회에서 쉽게 일 잘할 수 있게 그런 거 제가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조그만 일터에서 줄이겠습니다. 한 적 없고요. 저희 자발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올 때 우리 교수님들 이제 커미트먼트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뭐 1억 천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재단의 인적 자원 저희가 이제 fully utilize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아마 출판사 대표도 와 계시는데 저희 책을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책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소통하게 되고 그때 또 한번 비슷한 발표를 해주겠다고 우리 김윤석 대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일 교수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오늘 개회사에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사회과학이라는 분야를 시작을 했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이 사회과학 학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남다른 소용이 있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발표를 들으면서 좀 굉장히 화려한 내용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세 분야에서의 발표 내용도 그렇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대안도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일일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생뚱맞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주의 플레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회주의는 아시다시피 아까 나왔던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공정, 포용, 균형, 그다음에 균등, 그다음에 이 공익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단어들을 이제 많이 추구하는데, 그 공익으로 이제 추구를 하죠. 근데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는 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 그걸 어떻게 달성을 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을 얘기하고 이니퀄리티 같은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복권을 사서 누구는 1등이 되고 난 빵이 되고 이걸 갖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굉장히 페어하게 결정됐고, 두 번째로는 내일 또 사면 되니까 혹시 알아 내일 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근데 재벌과 나 이걸 비교하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어떻게 재벌이 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누구는 사교육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자라서 좋은 대학을 가고 나는 못 가고, 이걸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주머니가 옆에 그 3천만 원짜리 샤넬백을 갖고 지나가면 저는 그걸 보고 와 진짜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 돈 있으면 난 차를 사겠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 3천만 원짜리 샤넬백을 정부가 나눠주면 왜 난 안 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공정의 소스를 보면 시장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부가 개발 정책을 갖고 여기저기를 토지를 규제하고 용도를 규제하다가 하나씩 풀어주면서 그때마다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나는 저런 그 대열에 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하이에크는 그런 사회주의 개념이 굉장히 추구하는 개념이 좋긴 하지만, 그걸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플래너가 필요하고, 플래너하는데 권력이 집중이 되고 그것은 부패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밀턴 프리드만은 최근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큰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데서 나타난다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잘 삶에 불구하고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보면은 시장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능력만큼 못 받았다라는 건 시장이 왜곡된 건데, 그 시장의 왜곡을 누가 갖고 왔나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정부가 갖고 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를 바라보고 정부는 왜 이걸 안 하지? 무슨 이태원 참사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터지면 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지? 모든 책임을 정부한테 묻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사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멈추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고, 사실은 그 성장을 멈추면서 이니퀄리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성장 잠재력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사실은 가장 공정하겠다고 말씀하고 내세운 대입 입시가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뭔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이 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가장 정부가 정말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 외교와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도 물론 이제 시장 자원 배분을 쫓아가는 건 좋지만, 일단 저는 좀 자유주의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공동체 이익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 이익도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그 공동체 이득이 돼야지. 제가 아까 이 마스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 굉장히 잘 써갖고 감염도 굉장히 잘 막았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모범 케이스를 칭찬을 받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칼럼니 썼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알바 끝내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늦게 전철 타려고 하는데 마스크 끈이 꺼졌어요. 당시에는 마스크 대급할 때였습니다. 안 쓰고 탔죠,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쟤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또 자기 핸드폰을 볼 거냐, 아니면 쟤는 뭐야? 쟤는 왜 안 껴? 어떤 상황이었겠냐 물어봤더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후자라고 얘기했죠.
그게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냐? 공익은 위하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인권은 그 공익 때문에 무척이 짓밟혀도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냐라는 측면에서 공익을 추구하되 개인의 인권과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상호 존중에 의한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품격 있는 사회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진대 교수는 사실 오늘 토론도 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이 박성원 박사가 있는 국회 미래연구 초대 원장입니다. 국회 미래연구는 영어로 보니까 이게 future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비즈니스 애주전 미래와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 두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박 교수님. 초대해 주신 덕분에 저희 동료들을 만나는 그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오늘 발표를 드리면서 주시는 그 미래 모양, 미래 모습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우리가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 형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요. 경제 부문에선 저성장과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사회적으로는 분열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과잉 정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의식에 다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법으로 내놓은 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조되지 않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은 없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분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분권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분권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게 되면 먼저 지역 갈등이 크게 완화될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갈등의 핵심은 중앙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거든요. 그 엄청난 이권을 각 지역이 독점하려고 덤벼들고 싸우는 게 지역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 지역 갈등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공고히 남아 있고, 그게 간혹 이념 갈등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정치 갈등의 기본이 돼 있는데요. 이런 정치의 이 갈등을 크게 완화해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5년 단임제 쇼터미즘을 많이 이제 말씀도 하시고 중임제 8년도 그래서 이제 제기해 주신 건데요. 여러분들 도지사 시장은 12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4 곱하기 3에서 12년입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의 장기적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 권한이 위임이 필요한 것이죠. 5년에서 12년으로 시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서울시장하고 누구 권력이 그 자기 부하들에게 셀 것 같습니까?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재임 기간 중에 그 아래에 있는 국장들에 대한 권한은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시장,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대통령에게 국장 해당되는 사람은 장관이거든요. 장관에게 지시하면 그게 바로 먹히나요? 잘 안 먹히죠. 물론 이해 당사자 탓도 있지만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공고한 조직 이기주의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에 조직 이기주의 없습니다. 조직 이기주의 부렸다가는 당장 좌천됩니다. 시장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그 조직 내에서는. 따라서 이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많은 이 문제 불능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지방에게 권한을 줄 경우에. 경제적으로도 지역 간 경쟁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쟁이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쟁이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정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선택은 이민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붙여서 과연 52시간을 할런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런지 등등을 다 지방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서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500만 명 넘는 단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적어도 영호남을 합치고 광주는 물론이고 적어도 부울경은 합치고 이런 정도는 돼야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4개 나라의 평균 인구가 650만입니다. 5천만 될 필요 없어요. 우리 광역을 통합해서 500만 넘는 데를 만들어주고 그들 간의 경쟁을 시키면 그 각각 나라들이 핀란드, 스웨덴처럼 강력한 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회적으로도 크게, 사회 정부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부의 힘이 약화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게 되면 그렇게 다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특히 유대감이 크게 상승할 겁니다. 내가 돈을 지불해서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이 중앙정부라는 이 존재는 너무 공룡 같아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기 더 싫어하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의사결정 단위가 작을수록 신뢰도가 향상이 되고 그래서 조세 부담률, 담세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권력을 분산시키게 되면 사회적 유대감도 향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원 확보도 더 활발히 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 낳을 준비 다 하고 애를 낳으려면 한 60쯤 돼야 애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애 낳을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셋이나 낳았지만 애라는 것은 낳아서 키우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키우는지는. 모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지방분권 하겠다. 이 말은 지방분권 하지 말자는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일단 기회를 주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게 해야 역량도 향상되는 것이죠. 물론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권한을 준 다음에 평가를 해서 권한을 줬다 뺏었다 하면 됩니다. 잘하는 광역에게는 권한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회수라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방분권이다. 시장 질서를 만드는 보수 쪽하고 두터운 사회 안정을 막는 진보하고 딜을 같이 되네. 쳐야지만 좀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딜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구조가 뭘까? 저는 뭐 감히 생각 좀 이상입니다. 하는 거는 심각한 외부 위기,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뭐 그런 거 아닐까? 재난발 유대형, 김선희 교수님. 네, 뜻깊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참여하는 도중에 이제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지금도 계속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박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 분권 문제, 그 문제는 아마도 그 정치 팀하고 우리 팀하고 이제 좀 나눠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권력 구조의 문제니까 지금까지 권력 구조의 문제가 사실은 그 제왕적 대통령 문제랑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하고 의회 관계에만 일종의 수평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정부 간 관계, 그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의 관계에 사실은 많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박성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무슨 일이 발생해서 그 우리가 아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각자 도생 사회죠. 각자 도생 사회로 우리가 각자 도생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문제인데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 압축 성장을 하던 시기, 그 역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경제 성장하던 시기, 그 다음에 특히 민주화,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우리가 꿈꾸던 그때는 비교적 상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좀 잘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독재가 없는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독재가 아닌 사회, 그 다음에 경제가 좀 발전해서 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 우리에게 결핍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 자리, 말하자면 큰 미래의 상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가 이 나라 전체 차원에서 있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토론회장, 뭐 민주화 그 투쟁 시기에서도 뭐 사회 구성체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발전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대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민주화 이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 국가 비전에 대한 이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돌아가신 우리 박세일 선생님의 논의라든지 아니면 진보 쪽의 몇 분 학자분들 논의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더군다나 과거 10년을 보면은 그런 논쟁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더 이상은 이제 큰 논쟁이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 큰 논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 머리가 박치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 한번 끝장 토론을 해야 우리가 합의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런 논쟁을 뒤로 하고 이제는 정파적으로 내부 굉장히 전술적인 논쟁만 진행이 되고 강론적인 차원에서는 뭐 논쟁이 있긴 하지만 다소 이제 학술적인 논쟁들이어서 그 논쟁의 부족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제 논쟁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오늘과 같은 이 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김대일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주의도 굉장히 이 논쟁의 한 부분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숙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회 파트 있잖아요. 사회 파트가 이제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고 사실 조금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이 편제상 저희가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사회를 맡은 이 편제랑 좀 관련이 있는데 아마도 이재열 교수님이나 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오시지 못한 연구진의 일부이시지만 정인광 교수님께서 사회 파트를 조금 보강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과에는 장훈 교수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셨고요. 오늘 이제 못 와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그 역할까지 우리 송 교수님 같이 해주시죠. 예, 금방 최병일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정티팀은 장훈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리더십을 하셨는데 오늘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발제도 맡고 라운드 테이블도 맡게 되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서 주셨던 말씀 플러스 그리고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심으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결론도 역시 라운드 테이블도 정치가 문제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책임도 느끼고 동시에 좀 부담감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고 하상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정치의 핵심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데 현재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서구 유럽 민주주의에서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그 모색하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여러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일단은 뭐 정치 제도와 문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앞서 그 주셨던 말씀 중에서 사실 이제 권력 집중, 그러니까 박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중앙과 지방을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어느 정도는 분산할 필요는 있겠다. 이게 대통령과 의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느 정도의 권력을 분산하여 대신 분산한 만큼의 책임성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동시에 사실 지금 민주주의 위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예전처럼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전복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온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가치 규범이 훼손되고 있고 동시에 민주주의 제도가 조금 이제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민주주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인
어떤 그 권력 기관들 간의 그 견제와 균형 부분은 조금 더 그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너무나 극단적인 갈등이라서 이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뭐 갈등 아니면은 뭐 그 긴장의 술수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가장 잘 작동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런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약간 비례성 대표성의 문제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그 많은 얘기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그 박성원 박사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그 승자 독식, 각자 도생의 세계상인데 사실 정치 부분에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소선거구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만 그 과도한 승자 독식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좀 비례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선거구제에서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 지금 단계 이런 극단적인 갈등 왜냐하면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 선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제 안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의 비례성이라 한다면 사실 지역 비례성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만이 당선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비례성이 지역 비례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비례성 예를 들자면은 뭐 최근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뭐 청년 세대라든지 흔히 말하는 좀 소외된 뭐 청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정 뭐 제너레이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대에 대한 비례성이라든지 그리고 직능 비례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그 직능 비례가 잘 되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직능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최근 특히 젊은 세대들의 그 젠더 갈등이 많기 때문에 뭐 남녀 비례성 지금 비례대표를 이제 뭐 그 홀수번 여성 돌아서 이제 여성들이 뭐 1번을 주고 남성 2번씩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심화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갈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단순한 뭐 지역에 대한 비례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갈등 구조를 좀 반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대한 비례성과 동시에 아까 주셨던 말씀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서강대 이철승 교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예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386 세대에 과도한 집중, 정치에 집중, 그 다음에 경제 권력에 집중, 그 사회 권력에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게 숫자가 작아지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라도 아니면 왜곡되어 있더라도 이런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이런 뭐 정책 결정 과정, 정치 논의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뭐 386 세대에 대한 뭐 후퇴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세대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래야 그런 다양성 속에서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치의 그 방향, 지향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